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유익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기원 씨, 왜 이렇게 헬스케 보여요? 아니 요즘 뭐 날도 너무 덥기도 하고요. 비싸기도 너무 비싸가지고 진짜 막 피골이 지금 상접해 있죠. 날 더운 거는 당연히 알겠는데 네. 뭐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식재료 가격이요. 요즘에 가격이 그냥 너무 올라가지고 말이죠. 장 보러 가면요 뭘 집기가 겁난다니까요. 맞습니다. 뭐 부담 없이 한 끼 때운다는 말은 옛말이 된 것 같아요. 네. 가볍게 사 먹던 김밥도 요즘은 기본이 한 줄에 3, 4천 원 하고요. 맞아요. 또 약 4년 만에 달걀 값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올 봄에 있었던 뭐 산불 아니면 이른 극한호, 뭐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원인일 것 같긴 한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 또 있어요? 아니 도대체 원인이 왜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도 설마 이 첨단 과학 기술로 해결 못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밥상 물가 확 잡기 과학 기술로 가능한 거 맞죠? 그렇죠? 농업은 국가 전략 산업이자 안보 산업입니다. 에그테크는 농업의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한국 농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산업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최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밥상 물가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0년째 농업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식량 문제 해결사 세종대학교 석좌 교수 민승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성재훈인데요. 방금 앞에서 민승규 교수님께서 40년째 농업 연구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농촌진흥청장으로 계실 때 저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그중에서 한 30년 가까이 연구원을 하다가 작년부터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을 하고 있는 성재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인연이 있으시네요. 예, 예. 금연이시구나. 네네. 자,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체감하실 거예요. 장 보러 가면 뭘 산 게 없는 것 같은데 10만 원, 20만 원 훌쩍 넘어가고요. 맞아요. 또 배달 많이 하잖아요. 배달 음식 조금만 시켜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 토로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올 여름 농작물의 물가 역시 만만치 않다면서요, 원장님. 그럴 것 같아요. 흔히 여름 채소 하면은 우리가 뭐 오이, 뭐 수박, 토마토, 배추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 가격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황 생육이 많이 안 좋아진 것도 있고요. 물류비 자체가 많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농자재비가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사료 같은 걸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료를 먹여서 닭이라든가 소를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닭이 낳는 달걀의 가격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식탁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이런 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 말씀 중에 사료용 곡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국내 생산이 아니고 다 수입을 하나 봐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나라가 먹는 것 중에 네. 많은 분들은 상당수는 국내에서 재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사료 곡물, 예. 우리가 소나 돼지를 키우려면 사료를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을 우리가 곡물 작업률이라고 하는데 네. 곡물 작업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주요 곡물들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옥수수, 콩, 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소수의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이 왜 이런 그 식량 문제에 민감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생각지 못했네. 그러니까 의외다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가 해외에 식량 의존도가 높았다.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이제 몇 달 전에 일본 쌀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놀러 온 관광객들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쌀을 사간다.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네요. 방금 교수님께서 그 식량 자급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식량 자급률이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의 비율이에요. 그게 지금 20몇 %밖에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80%를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만큼 외부의 변화 요인이랄까, 외부 요인에 취약하다는 뜻이 돼요. 뭐 강 건너 불공해 가듯이 볼 문제만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 식량 자급률이 그만큼 낮으니까요. 또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나가는 밀 수출량이 급격히 줄어서 유럽에서 빵 가격이 많이 요동을 치고 있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는 나라 자체에서 쌀을 많이 수출 못하도록 통제를 또 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두 통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라별로 자기 나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자금률이 낮은 나라에서는 여기저기 눈치를 많이 봐야 합니다. 식량 부족 사태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대략 한 81억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요. 네. 이 중에서 약 한 10%가 조금 안 되는 7억 명 정도는 만성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게 대략 한 2억 3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급성 기아, 그러니까 그 내란이라든가 네. 전쟁. 뭐 전쟁 이런 걸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등은 기후 변화와 내전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에서는 북한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등이 지속적인 작황 부진과 물류망 자체의 붕괴로 정기적인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안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같이 굴러가게 돼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그럴 영향을 수밖에 없으니까 식량 안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런 식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AI,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그 해법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김기환이 나섰습니다. 이 식량 부족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동! 반갑습니다. 식량 안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자, 일단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일단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네.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신품종 개발, 신기술 개발, 그리고 지도 보급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농벤져스들이 모여 있는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뭘 하면 되는 거죠? 일단 그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이동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이제 스마트팜에서 생산되고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모두 모니터링하면서 언제든 발생 가능한 이상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경기도에 있는 이 스마트팜 농가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경기도 스마트팜 120개 정도가 연계가 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스마트팜에서 환경 데이터, 생육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오, 환경 데이터로는 작물 생육에 필수적인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일사량 등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현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모두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은 분석해서 2주에 한 번씩 또 분석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 데이터 네, 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실 때 생육 데이터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생육 데이터가 일단 뭐예요? 작물이 크면서 확인할 수 있는 작물의 키나 잎의 너비, 폭, 그리고 과실의 크기 등을 저희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조금의 더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 그 부분을 우리의 영웅 기환 씨에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우리의 뭐요? 영웅. 좋습니다. 원래 난세의 영웅은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탄생하는 법이거든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쪽 갔다 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식량 위기를 해결하러 온 영웅 김교환입니다. 네, 영웅님 안녕하세요. 영웅이 되기 위한 수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덥군요. 쉽지 그 않습니다. 정도는 감내해야죠. 예, 자 일단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저희 스마트팜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실이고요. 네, 저희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생육 정도를 실측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한테 지금 생육 데이터를 직접 측정을 해가지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절간장은 마디에서 마디 길이를 재는 거고요. 아, 여기까지 재주시면 됩니다. 줄기굵기 같은 경우에는 네. 마디에서 2cm 아래 지점을 재주시면 됩니다. 이 생육 데이터 측정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다 식물 생육의 중요한 데이터라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연구사님. 말 그대로 영웅의 귀환입니다. 시키신 대로 이 생육 데이터 싹 적어왔어요. 우리 영웅 잘해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그럼 이렇게 수집해온 데이터는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PC에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 지금 이걸 그대로. 네, 오. 그 작업까지 한번 기환 씨에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걸요? 지금 당황스러운데 영웅이라고 너무 막 부려먹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와, 이 자료만 있으면 진짜 농업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는데요? 근데 요즘 또 트렌드가 막 AI 이런 거잖아요. 혹시 여기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기술 없나요? 역시 저희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환경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량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걸 농가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딱 맞는 그 각 농가마다 되게 다르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드릴게요. 박수. 와. 야, 이거 진짜 스마트해졌네. 예?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였을 때 네. 토마토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13.7%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영웅이라고 오늘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제 역할이 없어지겠네요. 여기서 이미 식량 안보 다 해결되겠는데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과학 농업 식량 문제 비켜! 이 AI와 빅데이터가 맞춤형 영농법을 농장별로 딱딱 제시를 해주니까 말이죠. 뭐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요. 생산성 향상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로부터 이제 농사는 하늘의 뜻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 기술의 뜻이다 이렇게 말이죠. 예. 그러니까 기술이 농업에도 아주 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가요? 그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를 논할 때요, 늘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네. 괜찮다 하는 낙관론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 심각하다는 비관론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조금 비관론적 입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지 면적은 줄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발. 도시화, 뭐 사막화 이런 것 때문에 면적은 줄고 있죠. 또 만약에 그걸 뛰어넘게끔 생산성이 늘어나면 되는데 전 세계 그 녹색혁명이 쫙 퍼지고 나서 최근 들어서 그 곡물의 생산성이 지금 정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또 친환경이다. 요즘에는 농약 비료 쓰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공급 측면에서도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심각한 게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네. 기후 변화가 이제 너무 급속하게 지내다 보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업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물 부족이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이런 면에서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런 지정학적 위기도 있죠. 전쟁이라든지 네네. 또 코로나 같은 때 우리가 세계의 어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제 세계의 식량 문제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이제 뉴스를 보면서 뭐 진행도 하고 있지만 불안한 국제 정세가 식량 부족에 진짜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구나 자주 느끼게 되는데요. 네. 이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죠. 아까 뭐 기후 변화 플러스 이런 국제 정세가 식량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단 이런 게 있겠죠. 식량 위기가 심각해지면 자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을 제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자기들부터 먹고 살아야 그렇죠. 되니까. 네. 또 하나는 그 국제 정세가 이렇게 악화되면 예를 들면 개도국 같은 경우에 식량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비료 중에 하나가 질소입니다. 근데 질소 비료의 거의 대부분을 러시아가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그 공급망이 흐트러지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식량 생산에 가장 중요한 비료를 사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왜 그럴까? 네. 가격이 몇 배 뛰니까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식량하고 다 연계가 돼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청양고추 좋아하시죠? 완전 좋아하죠. 그 종자가 우리나라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걸까요? 이거 지금 질문의 의도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예, 하신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청양고추가 그 종자가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배신감 느꼈어요. 처음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자 중에 네. 대부분을 쌀을 제외하고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해외에 네. 의존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뭐 귤도 그렇고요, 고구마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를 해외에 네. 의존하고 있고요. 제가 파프리카 굉장히 좋아해서 오늘도 파프리카 먹고 왔거든요. 네. 아, 진짜로? 네. 그 한때는 지금은 뭐 금값이 너무 뛰어서 그렇지만 네. 한때는 파프리카의 종자값이 금보다 비쌌습니다. 와. 토마토 씨앗도 마찬가지고요. 금프리카.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식량 문제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자 문제거든요. 종자 주권을 확립하지 못한다 그러면 근본적인 생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시스템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종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국가 안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종자 문제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과 연구와 이런 정책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농업 기술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생산량이 적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뭐 흔히 얘기하신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 덜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은 이게 환경이나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면 그만큼 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통일교를 개발해서 네. 식량 자급을 하게 된 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얼마 안 이게 됐더라고요. 70년대 예. 초중반이거든요. 예. 기술로 저희가 극복한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품종이에요. 이렇게 어떠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이 품종 개발하는 게 가장 큰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그 품종을 잘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또 중요해요. 거기에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료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농자재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또 관련 기술이 수확 이후의 처리예요. 이렇게 수확은 잘했는데 유통 과정 중에서 다 흘려버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를 기술로서 감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식량 안보를 그래도 따라갈 만한데 네. 이런 기술이 안 된 나라에서는 식량 안보가 굉장히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2025년 이제 전 세계적인 보릿고개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니 들었거든요. 지금 21세기에 보릿고개가 보릿고개. 뭐 말입니까? 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네. 전 세계적으로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식량이 남아 돌아서 남아돌고. 포식의 국가라고 한다 그러면 네. 한쪽은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일종의 불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식량 문제, 남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식량 문제, 남북 네, 문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북쪽인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가 많아서 식량이 과잉 생산되는 거고요. 또 남쪽 지역에 아까 뭐 아프리카라든지 일부 이런 나라에서는 식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식량이 남아도는 나라에서 부족한 나라한테 원조를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 칼국수 좋아하시죠? 완전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 밀가루. 네. 우리나라 밀가루 작업률이 1%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전후에 식량이 부족하니까 네. 미국에서 한국의 밀가루를 무상으로 원조해 줬습니다. 네. 취지는 좋죠. 네. 지금 식량이 허덕이니까 원조해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밀가루 생산 기반이 다 붕괴돼 버렸죠. 아, 거기 이제 익숙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조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나라에 자급을 할 수 있게. 자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하에 전 세계 식량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될 그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점차 심각해지는 식량 위기 문제, 이제는 첨단 기술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다양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최근에 스마트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네. 또 에그테크란 말이 이제 크게 나옵니다. 에그테크가 뭐냐면 농업이 영어로 에그리컬처고요. 그렇죠. 기술이 테크놀로지 아니겠습니까? 합쳐. 네. 합성어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미래의 농업은 에그테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농업의 그 숙명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쌀 한 가마를 만드는데 10시간의 노동력이 투입이 됐어요. 네. 그러면 20시간 투입을 하면
두 가마 이상은 나와야 되는 게 일반 산업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업은 그게 아닙니다. 네? 2배 노동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2배 생산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8배 정도가 나와요. 증가는 하되 이렇게 체감하면서 증가하는 거 이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일반 산업은 거꾸로죠. 수학 체증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이 일반 이런 공업 분야하고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 것이 농업은 숙명적으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산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농업은 뭔가 힘든 산업이었고 네. 성장하기 어려운 산업이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요즘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로 인해서. 네. 그 여러분들 혹시 CES라고 아시죠? 알죠. 매년 연초가 되면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에서 전 세계 많은 기업인들이 가서 네. 세계의 트렌드를 보려고 그렇죠. 또 기술 트렌드를 보려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 전부터 이런 가전 박람회에 농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 특히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새로운 카테고리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NFT, 하나가 우주 기술, 또 하나가 푸드테크라고 해서 농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또 상징적인 모습이 2023년도인데요. CES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게 기조 강연을 누가 하느냐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세계적인 IT 기업의 CEO들이 나와서 하는데 네. 2023년도에는 세계적인 농기계 회사의 CEO가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가전 박람회에 농업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기조 강연까지 했다. 네. 이 의미는 농업이 과거 같은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많은 투자가들이 농업에 투자를 하고 예. 많은 IT 기업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이런 그 흐름을 우리가 이제 주시해야 되는 거죠. 진짜 이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에서도 이 식량 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실제로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있을 때 잘하라는 것처럼 있을 때 더 이렇게 많이 비축을 해두면 일본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원장님 제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일단 곡물 우리가 먹는 것은 생명체예요. 우리가 사과 하나를 먹더라도 사과도 살아있는 생명체고요. 그렇죠. 과육을 먹지만 얘의 본래 목적은 안에 있는 씨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씨가 생명체니까 이 생명체를 보호하는 게 사과와 벌레 목적인데 우리는 어쨌든 과육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곡물은 기본적으로 저장이 안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저장이 안 된다기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도 벼 같은 경우도 오래 저장해봐야 한 2년 정도 저장하면 품질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식용으로 쓰기가 곤란해요. 뭐 다른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의 작업률이 1% 안팎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가게가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공공 비축미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공공 비축미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비축을 많이 해놓는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국민들이 원할 때 언제 어디서 필요한 양만큼 내줄 수 있다는 보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식품이라 또 이렇게 그러네요. 보관이 좀 어려운 문제가 네. 있네요.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함께 또 농촌에도 많은 기술들이 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술들은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자, 크게 기술을 좀 두 가지 나눠서 볼게요. 스마트팜 하면은 유리온실이라든가 비닐하우스 내에서 그러니까 환경 제어가 쉬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관리가 쉬운 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품질 좋은 과일이라든가 곡식을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술이 있고요. 밖에서 노지는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드론을 이용한다든가 인공위성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미리 예측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술 기반의 농업이 되어야만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둘 다 기술 개발하는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뭐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결국은 농업 자체의 체질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후 변화에 적응해서 내 재해성으로 키울 수 있는 기술, 재배 기술.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첨단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네네. 사실 드론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됐지만은 드론이 아마 제일 많이 쓰는 게 농업
농약 치는데 아마 제일 많이 쓸걸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기술을 또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그게 좀 발전되면 이제 스마트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요즘 인공위성도 농업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인공지능도 농업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 끝으로 세 번째가 우리나라 농민의 평균 연령은 지금 68세입니다. 그럼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뭐 근데 70. 그분들 연세가 78세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농업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네. 일단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업을 이어줘야 돼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문화 시설도 갖춰줘야 하고 스마트팜 시설도 갖춰줘야 하고 다양한 걸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이게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농업 쪽으로 와라라고 말만 하기에는 그렇죠. 뭔가 기반을 마련해 주고 이제 유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자, 기후 변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격변하는 현재의 농업 기술,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형 농업의 미래는 소농, 그러니까 작은 규모 농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세계 식량농업기구 FAO의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159.3을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마비는 농산물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식량 위기는 더 이상 특정 빈곤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국제관계 변화 속에서 농업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농업 도약의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각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농업에 결합되면서 생겨날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와 장비 자동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병 발생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이 제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장 변화 및 소비자 성향 분석이 고도화될 것입니다. 농업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생산 가능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한국 농업. 과연 우리는 과거의 파수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 나서는 개척자가 될 것인가? 근대 농업 역사에는 두 번의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은 한 경작지에서 여러 농산물을 번갈아 심어 지력을 높이는 윤작법 개발로 세계 농업의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어서 1950년대 미국은 다수화 품종과 새로운 질소 비료의 접목으로 녹색 혁명이 일어나면서 현재까지 세계 농업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이 농업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농업혁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 또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농업의 문제점을 규모가 작은, 즉 소농의 비중이 높은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작은 규모 자체가 아니라 소농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아닐까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인식을 그야말로 뒤집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의 경쟁력이 시설과 장비, 기술에 달려 있었다면 앞으로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의 선택과 집중형 모델은 소규모 농가가 많은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농업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통 농사하면은 이제 자식 키우는 것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뭐 오죽하면 자식 농사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한 그런 일인데 이 디지털 기술이 확실히 접목이 되면은 아무래도 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지고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어서 이 농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강소농이 보편화되면 식량 부족 문제도 또 한층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해봅니다. 네. 자, 식량 부족 문제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식량 문제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국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네덜란드를 아마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경상도보다 조금 작은 이런 나라이고 인구도 적고 땅도 적지만은 네덜란드 농산물 수출액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네. 다른 나라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하고 차이점이 일단 네덜란드는 연구자하고 교수하고 산업체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연구해서 바로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삼위일체네요.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면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벼를 심는다고 그게 잘 자라겠어요? 그런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벼에다 물을 줄 때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만 주는 점적 관수가 개발된다거나 이렇게 극한 환경이 오히려 더 어떤 혁신을 유도해주는 그런 나라가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있고요. 요즘 또 중국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농업에서도요. 예, 인공지능 AI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유전자 조작 기술 이런 걸 이용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거나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것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이.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조박농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조박농업?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은 농지가 좁으니까 집약농업이라고 그러고요. 네. 조박농업은 농지가 굉장히 넓으니까 조자가 한자로 거칠 조자예요. 조금만 거칠게 말하면 대충 씨 뿌리고 대충 수확을 해도 수익이 난다는 뜻이에요. 영토가 워낙 너무나 넓으니까. 넓으니까. 그래서 그게 조박농업이거든요. 네네. 그 넓은 땅을 일일이 온도 습도를 다 재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봐서 작물 생육 상황이 어떠니까 드론으로 가서 농약을 어떻게 친다. 이렇게 대단히 농업 기술은 또 미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요. 이렇게 나라마다 좀 특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일단 이스라엘. 그거 진짜 딱 떠올려 보면은 거의 완전 사막이 대부분이고 맞아요. 물이 엄청 부족한데 농업 강국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과학 기술의 힘이겠죠. 그렇죠. 이제 결국 그 나라의 농업을 이렇게 지탱하는 예. 일종의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돌아가신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이스라엘 농업의 하나의 철학을 얘기해 주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농업은 95%가 과학이고 단지 5%만이 노동이다. 오. 결국 이 과학 영농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기억의 반대말은 물론 망각이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은 과거고 과거의 반대는 미래, 상상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농업을 보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점적 관수. 우리가 보통 물방울 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한 엔지니어링이 사막에 거의 나무들이 없잖아요. 근데 한 그루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희한하죠. 그 밑을 파보니까 네. 저쪽에 파이프에서 작은 구멍이 났는데 거기서만 물이. 거기서만 흘러가지고 거기서만 나무에 풀이 자라는 거죠. 야, 이게 뭔가 있구나 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소위 말한 점적 관수인데 이런 겁니다. 파이프가 긴 게 있으면 네. 구멍을 하나하나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이 나오고 여기서도 물이 나오는 네. 거예요. 저 앞에서 나오는 물의 양하고 여기서 나오는 물의 양이 똑같아요. 물 사용량을 거의 70% 이상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한 곳에만 다 네. 공급을 해버리니까. 네, 전 세계 110개국에 다 보급이 됐고요. 야. 이스라엘의 이런 그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하나의 혁명을 만든 농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분야하면 AI잖아요. 또 AI를 활용한 데이터 농업도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AI 농법, 농업의 가장 선도국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선도국이라기보다는 많이 농업적인 응용을 하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를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냥 하나의 단순한 AI가 아니고 여러 개의 AI를 합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AI 에이전트거든요. 예를 들면 사과 과수원 농장이다. 그러면 드론이 다니면서
익은 사과 위치를 알려주고 네. 그러면 로봇팔이 나가서 따고 그걸 아. 딴 다음에 컨테이너에서 담아주고 컨테이너가 다 차면은 가서 버리고 내리고 오고 이걸 협업할 수 있게 AI 에이전트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요즘 들어서 눈에 띄게 발전한 곳이 네덜란드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도 이제 곧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에그테크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순하게 네덜란드형 농업 또 미국의 농업을 우리가 그냥 모방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농지 규모를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무려 100배 이상 큽니다. 아, 그렇죠.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을 흉내내는 것도 좀 그렇다는 거고요. 소농에 맞는 한국형 에그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작지만 강한 농업이 돼야 되겠다. 이 디지털 강소농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농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소비 패턴이 싸고 많이 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3만 불이 넘어가면서 자기만의 소비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먹고 싶어. 네. 이런 게 먹고 싶어. 이것은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 같은 소농 구조에서도 결코 불리한 게 아니다. 또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어느 개발자가 만드신 건데 농작물이 보통은 사람이 농작물한테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농작물이 사람한테 옵니다. 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찾아가는 네네.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이 고령자가 많은 이런 나라에서는 고령자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고추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추가 고령자 앞으로 오는 거죠. 거기서 수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물론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할 점은 많이 있겠지만 그런 한국형 스마트팜을 찾아서 우리에 맞는 이 한국형 이런 디지털 농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관건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식량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뭐 다양한 대비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고 또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인 농업인데요. 2016년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간의 세계 바둑 대결을 보신 적 있죠? 아, 그렇죠. 그럼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걸 보고 또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바둑에서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대결을 하네? 자, 그렇다면 작물 재배에서, 농업에서 사람과 인공지능이 재배하면 누가 더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 와게닝 대학에서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네덜란드에서 1회 대회 때 오이 가지고 했는데 오이를 제일 잘 재배하는 사람 농부하고 와. 예산을 통과한 IT 기업이 주로 되겠죠. 네. 인텔, 뭐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이런 IT 기업들이 참여한 예산을 통과한 5개의 인공지능 팀하고 네. 오이 가지고 네. 3개월 동안 와. 누가 잘하나를 했어요. 누가 네네. 이겼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왠지. 그렇죠. 저도 다 사람이 이겼으면 했었거든요. 네. 1등이 인공지능, 사람이 2등을 했어요. 1회 대회 때 우승한 팀 멤버,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던 팀이었는데요. 그분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당신이 우승을 했는데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랬더니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인공지능 제가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의사결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팀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해봤답니다. 그게 키포인트가 된 네, 거예요? 했더니 훨씬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이런 거죠. 앞으로 농업 교과서, 농법이 되겠죠. 농법을 새로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 나갔지 않습니까? 운 좋게 예선을 통과했어요. 와.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토마토를 제일 잘 생산하는 토마토 최고의 베테랑하고 예선을 통과한 팀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6개월간. 결과는? 우리가 세계 3등을 했어요. 와. 기립박수 하겠습니다. 야, K 에그테크를 네. 보여주고 오셨네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의 농업의 경쟁력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농업의 경쟁력 얘기할 때 야, 우리 농장에는 어떤 기술이 있지? 어떤 장비가 있지? 어떤 시설이 있지? 이게 경쟁력을 보는 하나의 척도였다 치면 앞으로는 야, 우리 농장은 어떤 빅데이터를 갖고 있지? 네. 네. 아니면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고 있지? 경쟁력의 그 잣대가 바뀌는 거죠. 여기 주목할 게 뭐냐? 제가 대회에 나와서 느낀 건데요. 요번에 또
그 한국의 젊은 팀들이 나가서 이번에 세계 2등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이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IT 기술이 농업에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자, 이런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런 IT의 첨단 테크놀로지가 농업에 접목돼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낸다 그러면 어쩌면 한국 농업이 세계 농업의 어떤 경쟁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농업의 어떤 강한 나라, 디지털 강소농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희망적입니다. 우리나라 되게 비관론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마지막에 또 희망을 얘기해 주셔서 희망적인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네, 예.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식량 부족을 넘어서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우리가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만들어야 돼요.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품종을 만드는 것하고 관련 재배 기술인데요. 그걸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농민 플러스 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농촌은 농민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 농촌이에요. 그리고 도시민들은 그 농산물을 소비해주는 소비층이자 동시에 농업이 좀 확장되면은 치유농업, 도시농업 하게 되잖아요. 그 치유농업의 서비스 대상자가 도시에 살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게 국가적으로 큰 틀의 전략을 잘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농업이 전략 산업이고 안보 산업이고 국가 산업으로 자리 잡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큰 틀에서 고민을 해야지. 야, 너 농사 짓는 사람 뭐 1년에 얼마나 벌어? 그 기술 뭐 별거 되겠어?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큰 틀의 공감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또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농촌 지역 촬영을 다녀보면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참 어르신들 이 땡볕에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젊은 세대들도 계속 유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농사일에 대한 어떤 인식, 농사일에 대한 가치, 또 농민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교수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 뭐냐면 저는 농업하면 지금까지 인식이 힘들다, 어렵다, 네. 돈 안 된다, 늘 위기다 이거 있잖아요. 전 농업의 진짜 위기는 농업을 위기로만 보는 우리의 생각이 더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매년 연말이 되면 올해 100만 장자를 발표합니다. 19%가 농민입니다. 우리도 그런 농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될 텐데요. 한 20년 됐을 거예요.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시입니다. 네. 시 제목이 농촌할 때 촌 써서요. 초나 울지마 하는 시입니다. 초나 울지마. 네. 사람들이 다들 도시로 이사를 가니까 초는 쓸쓸하다. 그러면 초는 운다. 마지막이 초나 울지마 하는 시예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눈에 비친 우리 농촌의 모습인데 사실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런 첨단 농업이 접목이 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하게 식량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란 산업을 어떻게 미래 산업을 육성할 수 있지? 또 미래 산업이 되지?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 이게 앞으로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시 읽어주셨으니까 저도 뭔가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을 좀 하나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생각이 나셨어요? 예, 날려주세요. 예. 우리나라 최고 지성이라는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딱 1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농사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며 장소와 육체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농사꾼 시대가 온다. 다음 세대를 이끌 혁신은 생명의 신비를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농부들이 이끌어갈 것이다. 네. 되게 와닿는다. 인공지능 이야기를 그때 하셨어요. 뭔가 이번 시간의 핵심을 두 분이 딱딱 한 문장씩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시와 명언으로. 네. 좋습니다. 자, 식량 위기,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문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도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전 국민적인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입수다.
한국인의 힘 하면 밥심이죠. 하지만 이렇게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건 5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밥심을 그득하게 채워준 건 바로 통일벼 등장 덕분이었는데요. 대량 수확이 가능한 통일벼가 1970년대 전국에 보급되면서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황작물 감자. 이 감자는 씨감자를 땅에 심어 키우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씨감자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씨감자의 바이러스 감염을 막고 생산량을 높이는 수경재배 기술을 실용화했는데요. 2007년에는 씨감자 생산 시스템이 없던 알제리에 기술을 지원해서 자체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요.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같은 감자 원산지로도 한국형 씨감자 기술을 역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선 이 캄보디아의 옥수수 작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캄보디아 최초의 일대 잡종 옥수수 품종 CHM02를 개발해서 등록했습니다. 이 품종은요, 수입 종자보다 수확량이 많고 성숙 시기도 빨라서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옥수수 종자 수입에 연간 약 383억 원의 외화를 지출하던 캄보디아는 이 품종이 보급되면 종자 구입 비용을 약 4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8년 우간다 태소 지역 오렌지 마을은요, 가뭄과 병의 충으로 오렌지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이 농가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은 오렌지 다발성 병의 관리 및 물 관리 기술을 개발해서 현지 농가에 보급했는데요. 자, 그 결과 농가의 오렌지 생산량은 55%, 소득은 75%나 증가했습니다. 식량 위기를 이겨낸 K농업 기술은요, 이제 세계인의 식탁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규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뭐 이렇게 든든하게 한 끼 식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요. 예, 뭐 AI와 데이터 농법, 스마트팜까지 이거 뭐 제대로 갖춰지기만 하면 대한민국 앞으로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예, 식량 걱정 없는 대한민국 생각만 해도 아주 든든해집니다. 네.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식량 문제 현 주소와 더불어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떠셨어요? 농업도 과학입니다. 농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도 과학이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